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수학 강사 홍서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목요일에 실시되었던 대선고 고1 공통수학 1 기말고사 주요 문항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이번 시험에 관한 간단한 총평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간략하게 내용들을 좀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좀 보시죠. 자, 첫 번째, 출제 경향입니다. 이번 대선고 고1 공통수학원 기말고사는 총 3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항수가 참 많죠? 그쵸? 문항 구성은 객관식 32문항, 단답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선고는 원래 30문제 아니면 35문제로 문항들을 출제를 해왔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38문항으로 조금 많은 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학교 수업 프린트, 학력평가 기출 변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사용됐던 프린트 내부에 학력평가 기출 문제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항 중 일부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학교 수업 프린트에는 없었던 학력평가 기출 문제들도 변형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선고는 매 시험 최소 2문제에서 3문제의 학력평가 기출 문제들이 변형 출제되어 온 학교입니다.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그런 큰 출제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변별력 확보를 위한 문항별 난이도 조정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킬러급 난이도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중킬러급 난이도의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되면서 변별력이 확보된 시험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는 중간고사보다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지난 대선고 중간고사 어려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4줄 동안 설명을 드린 내용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대선고 중간고사는 어려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좋지 않아서 특정 점수대에 학생들의 점수가 밀집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앞두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변별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항수가 38문항으로 이례적으로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안에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단원의 특이성 때문에 문항수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문제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고 싶은 게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킬러급 난이도를 배제하고 중킬러급 난이도로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조금 세세하게 평가하고 싶었던 시험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그 밀집되어 있던 학생들이 변별력을 갖고 본인의 실력에 맞는 그 등급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킬러급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난이도는 저번 중간고사보다 낮게 출제를 해야죠. 그래야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들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지 않았었나 라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난이도 자체는요, 객관식 앞번호 문항하고 단답형 앞번호 문항들이 생각보다 정말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주어진 시간 내에 38문제는 너무 많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등급 컷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등급 컷은 당연히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위권 학생들의 점수 상승 폭이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 상승 폭보다 큰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상위권 학생들은 100점까지의 점수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킬러급 난이도 문제들을 상위권 학생들이 다 맞출 수 있었느냐? 또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중위권 학생들은 앞번호 문제들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풀려나가니까 준킬러급 난이도의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확보가 된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대성고 총평은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대성고 시험에서 총 3문항을 풀 텐데요. 객관식 30번, 단답형 4번, 단답형 5번입니다. 이 3문제는 학생들이 지금 보내온 시험 결과에 따라서 가장 많이 틀린 3문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칠판을 지우고 문제를 풀러 가시죠. 30번 문항입니다. 객관식 전체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문항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보시죠. 30번입니다. 자연수 n과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1은 제로의 한 혹은 오메가에 대하여 복소수 z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zn은 오메가의 2n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이다. 절대값 a는 100보다 작거나 같고 절대값 b는 10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ab와 다항식 px는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b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은 문항입니다. 가, p, zn, z1 더하기 z포가 0이다. 나, x에 대한 방정식 px는 0의 근이 모두 정수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죠? 야,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게 맞나? 우선 나의 역량을 넘어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학생들이 참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한번 보시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선 오메가 문제입니다.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죠? 오메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옆에다가 유도를 해놓고 문제를 풀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1이 0이야? 인수분해를 해서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한 허근이 오메가고 오메가 반 거죠? 그렇죠? 두 줄 정도만 쓸게요. 자,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1이죠? 오메가 오메가 바 1이죠. 여기까지는 쓰고 시작을 해보죠. 자, 문제의 구성을 보시면 zn이 주어졌고 z1과 z4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n에다가 1 한번 넣어보고 4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쵸? 자, 하나씩 넣어보죠. z1입니다.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이제 계산해봅시다. 방금 전에 써놨어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오메가야. 맞지? 그치? 오메가야. 이거 마이너스 1이네. 금방 찾으셨죠? n에다가 4 한번 넣어보죠. 제포입니다. 그럼 오메가에 8제곱에 더하기 1에 마이너스 오메가의 4제곱이네. 근데 나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어. 그쵸?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 오메가의 세제곱에 전체 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더하기 1이지. 그치? 아래다 쓸까? 씁시다.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라고요? 마일이에요. 마일의 제곱은 1이지. 그치? 그럼 아래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네. 그냥 이거.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라고? 마일이야. 마이너스 오메가를 곱해? 오메가네. 근데 방금 전에 했다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오메가야. 얘 오메가야. 오메가 분의 오메가야? 1이네. 됐죠? 그러면 이것만 해봤어도 z1 더하기 z4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나요? 그럼
가조건을 바꿔놔야 되겠죠? 바꾸러 갑시다. P 0이 0이구만. 자, 그럼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P 0이 0이래요. 그럼 X에는 0 넣으러 가셔야죠. 그쵸? 가볼게요. 자, PX를 한 번 더 쓰겠습니다. PX가 현재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예요. 그런데 P0은 0, 0을 넣으시면 날라가고 B죠. B가 0이네. 아, B는 0이야. 그럼 PX의 정체가 밝혀졌어. 좋아. PX가 X의 4제곱 더하기 AX 제곱이구만. 됐다. PX를 찾아. 그 다음 이제 나를 읽으러 가볼까요? 나를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PX는 제로, 는 제로 붙여 방정식을 만들어 4차 방정식을 만들어 한 거예요. 4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정수야. 그래?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제곱은 제로가 모두 정수근이야. 인수분해도 쉽죠? 이렇지. 그럼 여기서 X는 0이라는 중근이 하나 나오죠. 그쵸? 중근 하나가 나왔어. 그 다음 이쪽에서 X제곱이 마A가 돼야 되는데 맞니? 그치? 근데 X값이 뭐라고? 모두 정수라고. 아, 저기가 모두 정수가 나와야 돼. X값이. 그 얘기는 마이너스 A가 정수의 제곱꼴이란 얘기. 금방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이너스 A가 이게 왜 정수의 제곱꼴입니까? 잘 봐. X제곱이 0이야. 그럼 0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정수만 되면 돼. 뭐라고? 얘가 정수만 되면 돼. 상관없어. 0도 돼.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마이너스 A가 4 같은 값일 때. X제곱이 4야. 그럼 X값 얼마야? 풀마 2.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되죠? 그럼 지금 마이너스 A가 가져야 될 값들이 보이시죠? 써볼까요? 그런데 A라는 값 자체는 절대값 A가 100보다 작거나 같게 되어야 합니다. 알겠니? 자, A는 0의 제곱 가능해. 마이너스 A가 0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의 제곱. 알겠지? 그 다음에 2의 제곱, 3의 제곱 뭐 이래 가겠지. 물론 마1의 제곱, 마2의 제곱 이런 거 다 같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이거 얼마야? 10의 제곱까지밖에 안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x제곱이 100이면 x제곱이 100이면 풀마 10이 나오잖아. 그치? 지금 그런 얘기를. 어렵지 않죠? 자, 마이너스 a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결정이 났습니다.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는 0, 1, 4, 9, 100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지? 그럼 a 값은 이렇게 생기겠네. 됐니?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쌍을 찾으러 가볼게요. 근데 b는 안 셉니까? 여러분, b는요 여기서 결정이 난 겁니다. b가 0이죠? 그렇죠? b는 결정이 난 거예요. 얘는 항상 0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a 값의 개수만 세주면 돼. a 값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본 거야. 이거 전체 몇 개야? 11개. 순서쌍을 다 써드리면 이런 얘기야. 0일 때 0, a, b니까 마1일 때 0, 마4일 때 0, 마이너스 100일 때 0 해서 총 순서쌍의 개수가 11개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포인트는 뭐냐면, 수학에서 문제 표현이 어렵다고 접근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이거 내가 못 푸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준비해왔던 수학 실력을 믿으시고 그대로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이 문제가 별게 아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문제가 이번 30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칠판을 지우고 다음 문항으로 가보죠. 단답형 4번입니다.
이번 대선고 기말고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접근을 해내지 못한 문항으로 보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단답형 4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n은 0이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 단 알파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는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중요한 조건이죠. 그쵸?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k는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k와 같고 감마 더하기 감마분의 k와도 같으며 이 모든 값은 3이랑 같다. 좋습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이 마이너스 q분의 p일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세요. 단 mn은 상수고 pq는 서로소인 자연수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처음 봐셨을 때 3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세실근 알파, 베타, 감마가 주어졌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부터 모든 학생들이 쓰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mx 더하기 n은 제로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2분의 3이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2분의 n이야.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n이야.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요, mn이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특정 정보를 줄 수 있는 줄은 단 한 줄이에요. 어디죠? 맨 위에 있는 얘밖에 없죠. 얘밖에 없어요. 지금 나한테 특정 정보를 주고 있는 얘밖에 없어. 그래, 우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밑으로 가봅시다.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k가 3이야. 정말 많이 보던 표현이에요. 그쵸? 2차 방정식 쪽에서 많이 했던 문제라서 양쪽에 알파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이 될 거고 여긴 3알파가 되겠죠? 3알파는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냥 바로 쓸게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k는 0이야. 되시죠? 그쵸? 자, 베타 곱하겠습니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k는 제로야.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3감마 더하기 k도 제로야. 그럼 결론이 났네. 아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값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시죠? 여기서 이상하셔야죠, 당연히. 아니, 2차 방정식의 실근은 많아봐야 서로 다른 실근은 2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지금 3개가 나왔어? 이거 3개가 같을 수 있나? 이거 3개가 다 다를 수 있나? 당연히 다를 수가 없지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야, 얘가 가질 수 있는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많아봤자 알파, 베타, 감마는 다 다를 수는 없어. 즉 얘 중에 적어도 2개는 같은 값이라는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4가지 케이스 중에 한 가지 케이스는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죠? 그쵸?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아니, 왜 갑자기 경우의 수를 묻습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냐고.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아. 그럼 클 때, 같을 때, 크고 같을 때, 클 때. 그치? 4개지. 그치?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버릴 수 있다고. 그게 뭐야? 첫 번째, 알파가 베타보다 작고 베타는 감마보다 작은 케이스는 안 돼. 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3개일 수 없기 때문이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같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을 수는 있겠죠. 해볼까요? 알파가 베타랑 감마랑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이 3가지 중에서 우리가 아는 정보 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냥 베타하고 감마 자리에 다 알파를 넣을게요. 그럼 3알파가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에요. 당연히 베타도 2분의 1이에요. 감마도 2분의 1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로 오는 거죠. 어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 방정식의 근이 뭐예요? 우선 2분의 1이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 2분의 1 넣고 2분의 1 넣고 2분의 1 넣으면 됐다며요. 그럼 식이 성립하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자, 넣어보자. 이렇게. 그럼 K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4분의 5인가요? 자, 이제 이 값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알파, 베타, 감마 같으면 이거 중근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x-2분의 1의 제곱이 안 됐잖아. 될 수가 없잖아. 여기 마3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K값이 나올 수가 없겠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착각입니까? 그게 착각이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답을 쓴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자, 지금 이 문제의 핵심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K가 4분의 5일 때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왜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K가 4분의 5라면 실제 한번 넣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분의 5예요. 그런데 2분의 1이 지금 근으로 잡히니까 여기 2분의 1 근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게 X가 2분의 1 또는 X가 2분의 5가 나오는 2차 방정식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가서 읽어볼까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K가 3이고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K가 3이고 감마 더하기 감마분의 K가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값 만족만 하면 돼. 아니 여기에 지금 2분의 1을 집어넣을 때 식이 성립 안 하나? 성립하지요. 그러니까 저 K값은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냐? 이게 3중근일 때 3차 방정식의 3중근일 때 이걸 있잖아요. 얘도 중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2차 방정식이 저 2차 방정식이 중근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알겠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이라는 표현이 아니야. 이 같은 값을 여러 번 꺼내도 돼. 왜? 등호가 있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러 번 꺼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값을 여러 번 꺼내도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핵심 실수 포인트였습니다. 알겠니?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보죠. 이제 뭐 해볼까요? 알파랑 베타가 같고 감마가 큰 거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 상황이면 알파하고 감마가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다시 봐. 이건 2분의 1, 2분의 5 중에 뽑았다고 3번. 그치? 근데 얘는 서로 다르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은 최대 2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알파하고 감마가 이미 서로 다른 두 실근인 거라고. 이해되셨죠? 자, 계속 이어서 해보죠. 그럼 이제 여기다 넣으면 알파 더하기 감마가 2분의 3이야. 되네. 그런데 얘랑 다르게 알파하고 감마가 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써봐도 되겠다. 맞지요? 알파하고 감마를 더해 얼마야? 3이네. 근거계수와의 관계 되지? 그 다음 알파 감마 얼마야? K야. 좋았어.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이 있으니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값 다 잡히겠죠. 갖다 빼보겠습니다. 빼면 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럼 베타도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럼 감마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2분의 9여야 돼. 아, 감마가 2분의 9여야 돼. 자, 여기서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알파하고 베타는 같고요. 감마가 얘네 둘보다 커야 돼요. 맞나요? 됐죠? 얘 된 거예요. 아하. 그럼 이제서의 K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27인 걸 아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 되셨죠? 요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썼으니까 여기도 빨간색으로 쳐놓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우의 수 4가지 중에 4가지 케이스 중에 마지막 케이스 하나 남았죠. 알파가 적을 수 있죠. 베타랑 감마가 같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요. 다시요. 알파가 감마보다 작아요. 맞죠?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얘기예요. 그럼 위에랑 같은 방식으로 풀어도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알파 더하기, 이번에는 베타를 그냥 감마라고 쓸게요. 감마 더하기 감마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알파 더하기 감마가 얼마입니까? 똑같죠? 3이죠. 3이. 그럼 알파 감마는 뭐 당연히 K겠지. 좋아. 갖다 빼. 이번에도 서로 다른 두 개의 미지수에 식 2개니까 값 다 잡힙니다. 갖다 뺐어요. 감마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그래. 그럼 베타도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럼 알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알파가 2분의 9구나. 되는 거구나. 여기서도 마이너스 4분의 27이 나오는 거구나. 하시면 안 되지요. 안 되지. 잘 봐. 여길 봐. 알파가 감마보다 작아야 돼. 알파가 감마보다 작아야 돼. 안 되네. 이거는 아예 모순이. 알겠죠? 그래서 현재 모순 2개에 K값이 나오는 케이스 2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최종 K값 2개를 더해달라 그랬어요. 모든 실수 K값의 합. 자, K 2개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7이랑 4분의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20인가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1이죠. 그쵸? 그냥 저쪽으로 가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Q값이 얼마입니까? 2죠. P값은요? 11이네요. 그래서 P 더하기 Q가 최종 13이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단답형 4번 문제 많은 학생들이 접근을 힘들어 했는데 그 포인트는 제가 지금 여기에 별표를 쳐놓은 여기입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이 됐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버린 거죠. 그래서 오답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틀린 문항이지만 다시 한번 꼭 보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지우고 다음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단답형 5번 문항입니다. 단답형 5번 문항 역시 이번 시험에서 많은 학생들이 접근을 해내지 못한 문항입니다. 단답형 맨 마지막 번호 문항이다 보니까 아예 접근할 시간조차 부족했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있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좀 급한 마음에 풀다 보니까 케이스 분류가 완벽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단답형 5번입니다. 서로 다른 사탕 2개, 서로 다른 젤리 2개, 서로 다른 초콜릿 2개가 있다. 이 6개의 간식을 다음 규칙에 따라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단 4명의 학생 중 간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아야 돼. 사탕은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 2명에게 1개씩 준다. 그러니까 1학년 쪽에서 1명한테 주고 2학년 쪽에서 1명한테 준다는 거야. 사탕은. 젤리는 2학년 학생한테만 준대. 초콜릿을 2개 받는 학생은 없어. 초콜릿을 또 받아도 2개는 못 받아. 이런 얘기네. 제가 경우의 수 문제를 설명을 할 때 매번 그랬어요. 도식화를 좀 하라. 여러분, 경우의 수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도식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발생시킬 그 확률이 매우 줄어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도식화부터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탕 2개래요. 그래? 그럼 그냥 A, B라고 쓰지 뭐. 뭐 사탕이 있나 보지. 자, 젤리도 구별이 안 된대. 구별이 된대. 그러니까 C, D라고 쓰면 되겠네. 좋아. 그 다음 초콜릿도 서로 다른이구나. 그러면은 뭐 EF라고 쓰자. 다 썼다. 자, 이 6개의 간식을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한테 줘야 돼요. 1학년. 그냥 A, B라고 쓸게요. 라지 A, B. 2학년. 라지 PQ라고 쓰겠습니다. 요렇게 있었다는 거야.
얘네들 이제 이걸 받아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조건을 한 줄 한 줄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4명의 학생이 간식을 하나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는 받아야 돼요. 기억해놓고 가부터 볼게요. 사탕은 서로 다른 학년 학생한테 각각 줘야 돼. 학년 학생 2명한테 1개씩 줘야 돼. 자, 그러면 우선 1학년 중 쓸까요? 여기 1학년 중 사탕을 받을 학생을 선택해볼까요? 2명 중에 1명 선택해주면 되겠죠? 누가 받을지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A가 받았다고 칠게요. A가 받기로 했어요. 자, 2학년 중 사탕 받을 학생 선택했어요. 얼마? 21. 우선 그로 인해서 A하고 P가 사탕을 받기로 결정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사탕을 그냥 던져주면 안 되죠. 왜? 사탕이 서로 다른 사탕 2개니까. 자, 사탕을 분배해줘야죠. 2팩. 뭐 여기까지 금방 되시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받아간 겁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 놓고 이제 가조건은 다 했어요. 자, 나로 가봅시다. 젤리는 2학년 학생한테만 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케이스가 나뉘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젤리는 서로 다른 2개가 있는데 젤리는 2학년 학생한테만 줘야 돼요. 2학년 학생한테만 준다 그랬지 2학년 학생 2명한테 골고루 준다고는 안 했어요. 맞나요? 자, 첫 번째 케이스 2학년 학생 PQ 2명이 한 개 받을 수 있죠? 한 개. 뭐를? 젤리를 한 개 받을 수 있지? 지금 저 상황이 있겠지? 그치? 자, 우선 쟤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 D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써야 되는데, 봐봐. 2학년 학생 PQ가 젤리를 한 개씩 받아갔어. 그러니 젤리 C, D를 분배하는 가지수는 2팩토리얼 가지지. 맞나요? C, D 아니면 D, C 이렇게 줘야지. 맞죠? 네, 그렇게 줬다 이거예요. 주고 나면은 이제 초콜릿을 줘야 되잖아. 자, 중요하다 이거지. 초콜릿을 줄 때는 이 B는 있잖아. 지금 하나는 못 받았다 이거야.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초콜릿 하나를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B는 선택권이 있는 애야. 난 무조건 초콜릿을 주세요 이거지. 자, B가 둘 중에 저 E 또는 F 중에 E 주세요. 만약 그랬다 치자. E를 주세요. 했어. 저 E 주세요. 2개 중에 하나 주세요. 줬어. 그게 B가 먹었어. B가 받은 다음에 이제 F가 있잖아. 자, 이제 F를 잘 봐. F는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고 얘가 돼도 되지. 상관없잖아. 아니 지금 이 문제에서 한 명이 3개 들고 가는 건 안 된다는 소리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다조건 때문에 B가 다시 F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3C1 3가지 중에 하나를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니? 여기에서 이 F 초콜릿이 3C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계산을 좀 해놓을까요? 자, 계산을 좀 해놓겠습니다. 10인가요? 자, 12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케이스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얘하고 얘가 사탕 2개는 이미 받아간 상황. 그 상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그거니까요. 자, 젤리를 2개를 한 놈이 들고 갈 수 있는데 봐봐. CD를 P라는 놈이 욕심있게 둘 다 들고 갈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덩달아서 세 번째가 나오지. A, B, PQ 중에 얘가 A고 얘가 B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Q가 CD를 들고 가고 P는 하나도 못 받은 상황도 있겠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이거를 왜 케이스를 나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경우의 수 경험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해봐. 지금 2번하고 3번이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초콜릿을 나눌 때 경우의 수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니 잘 봐. 여기는 B도 없고 Q도 못 받았어. 그냥 얘네 둘 다 초콜릿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B만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이걸 나눠줄 때 반드시 느껴져야 돼. 초콜릿을 나눠줄 때 2번과 3번 케이스가 확실하게 다르구만. 그러니까 나는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로 가보시죠. 자, 두 번째는 2학년 PQ를 학생 PQ 2명 중 누가 받은 거예요? 사탕을 받은 학생이 2개를 받은 거예요. 사탕을 받은 학생이 젤리 2개를 독점한 거예요. 이런 상황. 그게 얘야.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러면 젤리는 CD라는 젤리를 보시죠. CD라는 젤리 자체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면 미리 사탕 받은 놈한테 갈 거야. 한 가지라. 한 가지. 되니. 그치? 그럼 B하고 Q잖아. 자, B하고 Q 중에 얘네들은 지금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초콜릿 한 개 한 개를 받아야 돼. 맞죠? 그럼 BQ에다가 초콜릿 EF를 분배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2 팩토리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가지가 되겠네요. 이해 잘 되십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2학년 학생 PQ 2명 중 사탕을 못 받은 학생이 젤리 2개. 사탕 못 받은 Q가 젤리 2개. 아, 이 상황. 자, CD 젤리를 보시죠. CD 젤리 입장에서는 들어갈 자리가 P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탕 받은 애한테는. 사탕을 못 받은 애한테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이제 B라는 애 입장을 보시죠. B가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하나도 못 받았어. 지금 초콜릿을 내놔. 맞지? 초콜릿을 내놔. 나 2 가져갈래. 그래? 20. EF 중에 하나 들고 갈 거야, 내가. 들고 갔어. 그러면 이제 F라는 초콜릿이 B한테 갈 수 없지요. 다조건 때문에. 2개를 받는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 A하고 P하고 Q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겠죠? 그게 3C1이래. 총 몇 가지예요? 6가지네. 느껴지십니까? 여기 앞까지는 지금 전부 다 동등하고 동등했기 때문에 곱하기로 곱셈 공식으로 곱셈 공식이 아니고요. 경우의 수 고배 법칙으로 곱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최종 계산하겠습니다. 8 곱하기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가요? 아니죠. 케이스 분류의 핵심은 그겁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경우의 수 합의 법칙으로 그냥 바로 더할 수 있어요. 12, 2, 6이에요.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래서 최종 경우의 수가 160까지가 나오는 그런 문항입니다. 아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거 우리 학교 마지막 문제인데 생각보다 괜찮았구나, 내가 이거 시간만 좀 있었으면 풀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십니까? 대신에 중간에 케이스 분류를 놓친 친구들은 케이스 분류를 빠짐없이 완벽하게 세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성고 이번 기말고사 총 3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처지고 공부 습관이 조금 무너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대성고 학생들한테 이번 여름방학에 대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시간하고 기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확실하게 정해서 이번 여름 4주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 습관이 아직 덜 잡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좀 늘리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공통수학 2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 개념 수업을 진행할 거잖아요. 그리고 필수 유형 문제들을 푸시겠죠. 그때 완벽하게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학기 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행평가와 함께 다른 과목 공부도 병행해야 되죠. 수학뿐만이 아니고도.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공통수학2를 진짜 완벽하게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선행학습을 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수학2를 완벽하게 하면서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름방학을 보내시고 2학기 때는 이번 1학기보다 더 좋은 성적,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대성고 학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